전직 판사 정재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판사의 형량이 작다라고 느끼는 이유. AI 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판결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 좀 네. 있잖아요. 왜 이런 판결을 났는지. 이거 굉장히 말 잘해야 되는데. 전직 판사지만 하여튼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 알지 알 오늘은 전직 판사 정재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아리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입니다. 정재민 변호사님은 법무부에 총 23년간 근무하시면서 판사로 11년,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 국가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송무심의관으로도 근무하셨으며 현재는 법복을 내려놓고 1개월 차 신입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야, 저는 이제 박지성 교수님과 같이 했던 알쓸범자 예. 즐겨보면서 예. 좀 낯이 있게 저 익은데 예. 그 알과 관련된 컨텐츠는 오늘 처음 나오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방송 포함해서. 네네. 그동안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불러줘야 나오죠. 아, 그런 건가요? 이제 변호사 됐으니까 불러주시면 뭐 자주 나가도록. 아, 정말요? 네. 아, 이제 그러면 그 아래에서 자문 요청하면 이제 응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 그 알은 네. 뭐 워낙 권위 있고 인기 있는 프로인데다가 오. 제 처가 거의 다 봤어요. 밤마다 막 틀어놓고 자는 바람에 제 잠이 안 와가지고. 변호사님 안 보고 싶은데. 아주 무섭잖아요. 이게 뭐 무서운 게 많은데 제 처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저도 뭐 덩달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올해 3월에 변호사 됐다라고 들었는데 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얼마 안 정말로. 됐죠, 예. 근데 따끈따끈합니다. 갓 1개월 차잖아요. 네. 어떠세요? 현재 이제 변호사로 좀 일을 시작하셨는데. 네. 저는 변호사 일 자체도 새롭고 네. 구치소에 처음 가서 그걸 접견하는 것도 전 처음으로 해봤고요. 아, 판사 시절엔 갈 일이 사실은 같이 갈 일이 없죠. 옛날에는 그냥 월급만 편하게 받고 있다가 없죠. 힘들기도 한데 좀 재밌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판사였을 때랑 현재 변호사로 이제 근무하실 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좀 달라지나요? 되게 다른 게요. 판사 때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을 만나도 제가 마음을 다 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 PD님 만나도 항상 거리를 좀 두고. 근데 지금은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우리 의뢰인에게 편이 돼주는 거고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판사들 좀 그런 고충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 가서 판사를 말하기도 좀 힘들고 예. 말하면 괜히 또 누군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편해지신 거네요. 좀. 근데 뭐 부탁하는 것도 부탁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이제 지인이라도 내 편이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항상 뭔가 거리를 두는 거죠. 아니 아내가 밖에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누구랑 좀 안 맞았을 때 네. 불만을 터뜨릴 때도 있잖아요. 남편한테 그렇죠. 아, 걔가 그랬다더라. 그런데 걔가 나한테 이랬어 이러는데 그 사람 입장은 뭔데? 아, 원래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선례가 있나? 막 이렇게 야, 설레까지 나온다고? 와. 저랑 이제 더 세게 싸우는 거죠. 그 사람보다. 알겠습니다. 근데 판사 생활을 11년 정도 하신 다음에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법무심의관이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는 일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때 일하시면서 거의 일주일에 뭐 200여 건의 네. 민원이 들어왔다고 네. 들었어요. 좀 기억나시는 황당했던 민원 같은 거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예산도 별로 안 드는데 그냥 한 나이 4-5살 그냥 어리게 만들어 달라. 아, 민원 내용이? 네, 전 국민에. 아,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렇죠. 그 우편 뭐 보내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그 민원 오면은 다 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다 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민원 어떻게 답을 주신 거예요? 뭐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황당한 민원일수록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아, 그럼 답이 다 안 왔어요. 그 이상 답이 안 왔어요. 그 뒤로는 답이 안 왔죠. 아, 근데 그 뒤로 답이 안 온 게 뭐 만 나이도 실시되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만 나이로 사실 또 이득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2살씩 이렇게 네. 깎아지는 분도 있고. 네. 아, 결과적으로 해결이 돼버렸네요. 약간. 그런 셈이죠. 그것도 제가 만약에 그 법안을 제가 톤으로 이제 썼거든요. 그 초안을. 그럼 혹시 그 민원을 받고 고민하시다가 만 나이라.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 너 몇 살 말씀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해결됐네, 그분도. 그렇죠. 사석에서 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만 나이 내가 만들었어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끔 하죠. 큰 거 하셨네.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는 법안이잖아요, 이건 진짜. 예, 근데 제가 법무심의관 하면서 저희가 직접 만든 게 한 20몇 건이 돼요. 네. 그 20몇 건도 꽤 많은 거거든요. 미성년자 빗대물림 방지법, 출생 통보제, 세월 연령 퇴업을 하면 폐지를 할 수 있는 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세자를 위한 법률 등등 많이 만들었는데 만나이법이 제일 많이 쉽게 그 놀라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거 네가 만들었어. 그죠, 그죠. 다른 거 뭐 미성년자 빗대물림 방지법 내가 만들었어. 뭔데? 출생 통보제 그거 내가 뭐. 근데 이제 만내내고 그래? 하나 히트 하셨네. 그게 말하면 네. 그죠. 법안 하나를 히트 하셨네. 이럴 거면 그냥 한 4-5살 어리게 만드는 법을 했을 걸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알자갈에 이제 전직 판사님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특히 양형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욕이 많겠죠. 아,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또 그렇죠. 분노들이 네. 많았는데 어떤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대중들이 만족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양형에 네, 대해서. 네, 네. 일단 전직 판사로서 이 판사의 형량이 작다라고 느끼는 이유 대중들이 네. 뭘까요? 이거 굉장히 말 잘해야 되는데 전직 판사지만 하여튼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형량이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동안 왜 낮냐? 판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형량보다는 낮다는 뜻인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사안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아주 짧은 글에 아주 그 행위의 정말 나쁜 점만을 진짜 추출해가지고 딱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재판은 그 한 페이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 1년, 2년 해요. 뭐 4, 5년 또 하죠. 그러니까 4, 5년 동안 다각도로 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은 없었나? 막 들여다보면 아하, 이 책임이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 그럼 좀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네. 되기도 하네요. 우리가 사건을 전체 다 보는 건 아니니까 네. 판사는 다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판결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 좀 네. 있잖아요. 그 좀 몇 가지 골라서 왜 이런 판결로 왔는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에 범인 조두순이 일으킨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네. 당시 8세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치 감경으로 징역 12년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됐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당시는 물론 이거 출소한 이후에도 양형 너무 적지 않냐 이거. 그렇죠. 12년. 예,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은 이유. 저는 이제 그 사건 너무 충격적이죠. 네. 사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 네, 제가 12년 나온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판사 입장에서 좀 드릴게요. 네. 그걸 정당화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 양형을 할 때 세 단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형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데 그럼 또 벌금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뭐 어떤 형을 선택할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 단계에서 1차적으로 무기징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1심 판사도. 이제 그 다음에 형의 가중 감경 사유가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형 사유 중에 이제 주치 감경을 한 겁니다. 예, 심신 미약에 해당하면 감경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8년 전에는 무조건 감경을 해야 돼요. 감경하게 되면 상한이 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무기징역은 상한이 없잖아요. 따로 정해놨어요.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15년이 맥스였어요. 떨어지면 15년. 한번 떨어지면 15년이. 낙차가 되게 크죠. 우리가 옛날에 뭐 60살 살면 다 뭐 많이 돌아가실 때는 만약에 30살 때 뭐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을 받으면 30년이었지만 그게 떨어지면 15년이면 그 뭐 그래도 뭐 절반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20살 때 뭐 이런 잔혹한 법률죄를 저질렀는데 막 100살까지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이면 60, 70년 형기인데 이게 15년이면 너무 낙차가 그렇죠,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낙차가 큰 게 양형을 불합리하게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주치 감경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전에 판례들이 다 만취돼 있었으면 심신 미약을 인정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도 조두순 때문에 조두순이 법을 많이 고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010년에 이 모든 상한을 2배씩 늘렸어요. 원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는데 30년으로 더블이 됐고요. 감형했을 때 상한도 아까 말했지만 15년에서 30년 올라갔고요. 무기에서 감형했을 때. 그렇죠. 감형이 의무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그 주치 감경도 2018년부터는 술 취했다고 심신 미약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고 법원이 하도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심신 미약이라 인정하더라도 감경하고 말고는 판사의 재량으로 맡겼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 절대 10년 나올 수가 없는 네, 여기 거죠.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그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네요 그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을 네. 했는데 법무심의관은 이제 우리 사회 법을 많이 심의하고 고치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죠. 법을 바꿀 때는 이제 국민들의 어느 목소리가 분출돼야 그 동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냥 정재민이가 법을 바꾸래. 바꿔야겠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뭐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참 이 사건 때문에 참 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기도 네. 하네요. 예. 그럼 다음 사건으로 도둑 뇌사 사건 이거 들어봤어요 혹시? 네. 예. 이게 2014년 3월 새벽에 강원도 원주 한 주택에 도둑이 침입해서 금품을 훔치다가 네. 집주인에게 빨래 건조대로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라고 네네네. 하는데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네.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 판결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받은 논란됐었는데 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와서 이제 집주인이 강간범으로 오해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집주인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당방위 인정이 되면은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겠죠. 아, 이건 인정 못 받은 거네요. 못 받은 겁니다. 이게 대중들은 어때요? 이게 의견이 어때요?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높은 거예요. 변호사님은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는 누나 집에 누가 범인이 들어왔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제압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맞아서 죽었어요. 때린 사람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 정당방위로 모든 책임이 다 무마되는 거냐? 외국에는 정당방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데 왜 우리는 정당방위를 이렇게 좁게 인정해?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비판은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우리는 정당방위 인정을 너무 안 해요. 예. 미국 같으면은 우리랑 좀 다른 게 미국 땅이 워낙 넓고 경찰에 일일이 다 출동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자기 총에 맞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총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총을 들고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나라별로 다 다르네요.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좀 좁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판결문을 보시면은 좀 오랫동안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도둑이 딱 맞닥뜨려서 처음에 때려서 제압이 됐어요. 도둑이 막 저항하면서 막 달려들고 하거나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와중에 피가 이제 바닥과 거실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계속 때리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빨리 경찰을 부르거나 몸을 묶어놓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때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게 다 무죄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다, 그죠? 야,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싸움을 되게 잘하면 제압해야죠. 몇 대는 때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때리고 계속 그렇게 하진 않겠죠. 제압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상대가 나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다 그러면은 야, 이게 제압을 안 되고 자기가 또 당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목숨 잃을 수 있는 거고 진짜 어려운 어려운 판단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지금부터는 그 아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200개 넘는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중 몇 개 골라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되는데요님, 판사들의 MBTI는 전부 T인가요? F는 판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법정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칼을 10번 찔렀다, 5번 찔렀다 했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도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물어볼 일이 없고 그리고 피해자한테도 어디를 찔리셨어요? 몇 번 찔리셨어요? 물어보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말은 많아죠. 공감의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F의 언어가 없는 공간이죠. 야, 그러면 좀 F인 판사들은 힘들죠. 네, 힘들 것 힘들죠. 같은데요? 힘들죠. 그럼 혹시 그런 거 있어요? 판사한테 어울리는 MBTI 듣고 보니까 T인 것 같은데요. T 뭐 있잖아요. 뭐 E, I부터 쭉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좀 이런 사람이 좀 판사에 어울린다 이런 거. 그러니까 E랑 I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판사는 그냥 맨날 사무실에 이제 서 기록을 봐야 되고 하니까 I가 좀 더 I가. 맞지 않겠나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러 그럴 것 다니고 같네요. 하면은 네. 그럴 시간도 잘 없고. 그다음에 N하고 S가 있잖아요. S가 맞죠. S는 오감으로 있었던 거를 그대로 기술하면서. N이면 막 상상하고 막. N이면 너무 쉽게 상상하고. 그죠, 막 그죠. 이렇게. 그것만 딱 봐야 되는데. 네. S, I, S, T 마지막에는 J겠네요, 그죠? J가 그렇죠. 계획형, T는 즉흥.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한 번 더 생각. I, S, T, J. 그러면 변호사님은 뭐 정확히 뭐 MBTI가? 그럼 많이 다른데. 그럼 많이 다른데. ENFP. 거의 판사하면 안 되는 좀 MBTI. 지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MBTI는 과학입니다. 네. 다음 질문, 곰탱이님 질문입니다. AI 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공지능이나 막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도입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이제 양형 이야기 하셨는데 네. 양형 관련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형의 핵심은 공평한 거잖아요. 네. 네, 공평한 거거든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에서 재판하든 대구에서 재판하든 ENTP가 재판하든 ISTJ가 재판하든 똑같아야 그치. 공평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차이가 많아요. 판사마다. AI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아주 정밀해지면은 네. 어느 법원에서 어느 판사가 판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 거 그거엔 얘가 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논란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스터 드라이버님, 피의자의 반성문은 어떤 의미를 가져서 감형 요소가 되나요? 반성문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반성문 한두 장 썼다고 뭐 감형되고 하지는 않죠. 그래요? 보통 반성문 때문에 감형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반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있다. 네. 요거 반대가 아니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반대는 분명히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다투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더 처벌해야 되죠. 반성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다는 게 꼭 반성문을 많이 썼다 이런 의미가 그러는 건 아니라 아닙니다. 네. 그거는 크게 참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성문은 잘 읽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안 읽으세요? 그거 말고 읽을 게 너무 많아요. 그 사건에. 충격인데 다들 읽을 줄 알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러면 안 되나? 하여튼 그러면 반성문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반성하면서 받았죠. 좀 기억 남는 반성문 있을까요? 잘 안 읽으셨지만 혹시 읽으셨던 반성문? 그리고 되게 기억이 나서 하나 적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마약에 중독된 거를 무슨 뭐 늑대가 칼에 찔러놓은 내장을 계속 핥아 먹으면서 자기 혀가 칼에 베이는지도 모르고 계속 핥아 먹는 것처럼 그 마약을 중독됐었다 뭐 이렇게 써놔가지고 야 이거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혼밥 판사에 그 옮겨서 써놓은 적도 인상 깊었는데 네. 표현이 좋았다는 거네요. 표현이 좋았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막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허허 벌판에 추운 벌판에 거기에 칼날이 막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무슨 내장들이 있는 거예요. 먹잇감에 내장들이. 그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피도 막 피 냄새가 나고 막 가가지고 그럼 칼날이 꽂혀 있는지 모르고 막 하나 먹는다 보니까 자기 혀가 배인 거예요. 막 선혈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반성문 보고 이 사람은 힘들었을까 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표현 좋다. 써먹어야지 하고 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잘 썼다. MBTI는 과학입니다. 네. 그 알잘 시그니처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제 맛집 추천을 받습니다.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그래서 판사 시절 때 항상 재판 끝나고 울적할 때마다 혼밥을 하셨다고 네, 책도 내시고 했는데 네. 혼밥 하실 때 좀 자주 갔거나 예. 혹은 좀 혼밥하기 좋은 예. 딱 좋은 맛집. 과천에서 얼마 전까지 홍무심의관으로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이알레라는 그러니까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네. 큰 식물원에 그 이태리 화덕 피자랑 뭐 이태리 파스타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페도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뭐 종종 갑니다. 어떤 메뉴 추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뭐 먹기. 피자도 화덕 피자 좋은 것 같고 네. 라자냐도 뭐 전 좋아하고. 혼자 먹기. 피자 크지 않나요? 혼자 먹기는? 남은 반은 싸가면 되죠. 오늘 그 정재민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수준이 높고 제 판사 그만둔 지 벌써 7년이나 돼가지고 사실 판사 이야기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한데 근데 판사일 때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던 거를 지금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만약에 판사였다면 굉장히 이렇게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판사 아니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좋았습니다. 아까 뭐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그알에서 뭐 자문 요청 오면은 흔쾌히 그럼요. 제가 영광이죠. 정말요? 알겠습니다. 저희 PD 후배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책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가시기 전에 네. 이 책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범죄사회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운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판사 10여 년간의 경험과 합쳐가지고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아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책일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정재민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많은 얘기 나눠봤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재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